이번 주 이슈입니다. 네. 사실 되게 많은 사건들이 미제로 남아있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근데 DNA를 어떻게 보관하고 있느냐, 아니면 뭐 쪽지문일 수도 있고요, 미세 증거일 수도 있고, 우리가 얼마나 증거를 잘 보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미제 사건이 해결될 수도 있고 해결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오케이. 미국에서는 뭐 진짜 3, 40년 지난 사건들이 최근에 해결되기도 한다고 하는데 콜드 케이스. 네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 그런 사건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DNA하고 쪽지문이 대표적이죠? 네. 네. 이제 기술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옛날의 증거물에서 이제 우리가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정말 이거 경찰 입장에서는 이것처럼 좋은 게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요. 네? 근데 사실은 너무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물론 뒤늦게라도 잡아가지고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한을 푼다는 개념에서는 좋은데 또 한편 돌이켜서 생각하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가지고 범인이 검거되면 피해자들은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지칠 만큼 지치고 아플 만큼 아픈 상태에서 잡는 거라 아쉬운 부분도 있지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 피해자의 아픔이라는 건 사실 범인이 잡힐 때까지 그럼요. 계속되거든요. 그리고 심리학적으로도 범인이 잡히냐 잡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치료 속도, 정신적 회복 속도가 다르다고 해요. 피해자의 치유, 네. 치유 상황에서 검거됐을 때와 검거되지 않았을 때, 검거됐을 때는 심리적으로도 그래, 그렇겠지. 나쁜 사람은, 나쁜이란 사람 분명히 잡혀, 그 사람은 벌을 받아 라고 해서 마음의 위안이 좀 되면서 그 마음의 치유 속도가 좀 빨라져요. 근데 맞아요, 범인이 맞아요. 잡히지 않으면 불안함과 함께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억울한 거. 네, 그러면서 내가 잘못한 건가? 라는 어떻게 보면은 자존감까지 낮아지는 맞아요. 네, 그런 단계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뭐 20년이 지난 다음에 범인을 검거해 줬다. 그래서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기가 민망해요. 그렇죠, 사실은. 네. 엄밀히 얘기하면 진즉 잡았어야 되잖아요. 뭐 다 별다른 이유 다 떠나서 일단 경찰은 사건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잡아줄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찌됐건 이유 야를 막론하고 경찰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바로바로 못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늦게라도 잡아서 다행이다 하는 생각은 하지만 경찰이 잘했다고 칭찬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도 교수님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의미를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김유희 프로파일러가 좋게 봐주는 거네. 오늘 다룰 사건이 그 이슈 사건 중에 그거죠? 하나가? 네. 그 10일입니다. 제주경찰청에서요. 예. 그 2001년. 2001년이면 20년 전이에요. 네. 예. 제주도의 그 한 마을에서 강도 강간 사건이 잇따라서 발생을 했었대요. 연쇄 강도 강간 사건. 네, 근데 그 뭐 잠복 근무도 했었고 그때 당시에 비슷한 사건들 있어서 목격자들도 찾아가고 그랬었지만 그때 당시 범인을 잡지를 못해가지고 이건 미제 사건이 됐던 거죠. 아니 연쇄 강도 강간 사건이면 제주 관할이 시끌벅적지근 했겠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검거를 못했었다는 거죠? 네. 아마 수법 자체가 피해자 집에 들어가서 강간하는 수법이었던 것 같은데. 피해자 집안으로? 네. 뭐 이웃 마을에서 인근 마을에서도 있었다고 하니까 그 인근대에 계속 연달아서 그런 강도 강간 사건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목격자도 제가 아까 말을 잘못했는데 목격자도 없었대요. 그리고 피해자들도 진술을 좀 거부하는 피해자들이 이게 있었대요. 문제였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2000년도 정서는 또 달라요. 지금 정서. 네. 특히나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들의 어떤 마음가짐, 그거를 그 두 개를 비교해 놓고 본다면 최근에는 지금 진짜 많은 분들, 우리 김유희 프로파일러 같은 그 분들이 상담하면서 네 탓이 아니야. 피해 당한 거 네 탓 아니야. 너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강조 삼조 했잖아요. 네. 그 인식들이 어느 정도 이제 퍼졌어요. 지금 최근 여성들 사이에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2000년대만 해도요. 20년이잖아요. 네. 20년 전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고 그걸 감추기 급급하는 풍조가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2001년도에 제주도의 어떤 마을, 특히나 또 제주도 같은데 그 마을 단위라면 한 번 신고하면 순식간에 다 퍼져요. 그 주변에.
맞아요. 교수님 네? 특히 제주도니까 또 예. 그 지역 사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또 신고는 했어도 피해 진술에 대해서 쉬쉬했던 것 네, 같아요. 쉬쉬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땐 CCTV도 흔하지 않았던 그러네. 곳이니까 2001년도 같으면 CCTV 많지 않아요. 네, CCTV 없죠, 목격자 없죠. 그러니까 수사 난항을 겪고 피해자가 있었는데 또 진술 잘 안 해주지. 네. 근데 그때 유일하게 그 증거물이 뭐였냐면 정액이 묻은 휴지 뭉치였었대요. 아, 그걸 남기고는 갔구나, 이 범인이. 네, 그래서 DNA에다가 그 DNA 의뢰를 했죠, 국과수에다가. 그렇지만 그때는 범인을 특정할 수가 없었어요. 뭐 DNA는 대조할 수는 있지만 대상이 딱 누구누구다 지문처럼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 맞죠. 우리가 2010년도에 DNA 유전자 은행이 생겼잖아요. 네. 저 경찰 그 국과수하고 그다음에 대검 수사과학부. 네. 그러니까 2001년도 같으면 DNA 그 유전자 은행이 없을 때니까 국과수에 의뢰해서 염기서열만 파악해 놓은 거네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그래서 못 잡았다가. 네, 근데 2019년 3월에요. 에? 그러니까 거의 18년이 네. 흐른 그때 네. 대검에서 DNA 분석 결과를 아마 의뢰를 했나 봐요. 어. 그래서 통보가 왔는데 DNA가 일치하는 남자가 그 제주 연쇄 강도 강간 사건의 그 범인과 일치하는 사람을 찾았다라는 통보를 받았대요. 아니 근데 2001년도에 발생해서 2001년도에 대조는 안 돼도 2010년도에 유전자 은행이 생겼고 네. 뭐 2010년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2011년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DNA 유전자 그 은행이 가동됐잖아요. 네. 그러면 2019년도에 그 대검에서 그 저 DNA가 동일한 사람이 지금 있다 하고 경찰로 통보를 해줬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 그게 대조가 너무 늦지 않나요? 그렇게 또 따져 보면 그렇죠. 그 부분은 좀 그러네요. 네. 그죠? 왜 그러냐면요, 뭐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제 너무 잘 아셔. 2010년도에 유전자 은행이 생겨가지고 DNA 네. 생겨가지고 경찰에서는 13개 범죄인가 그럴 거예요. 아, 7개 범죄인가? 네. 근데 살인, 강도, 또 강간, 뭐 방화, 뭐 이런 거 구속된 사람만 경찰이 이제 긁어내가지고 DNA 유전자 은행에 의뢰해서 모아놓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검찰에서는 그거 아니에요. 검찰에서는 죄명 따지지 않고 구속된 모든 피의자예요. 수감된 모든 피의자, 그러니까 구치소 정도부터 오면 대검 그 검찰에서는 다 DNA 긁었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월등히 많죠. 검찰에서 갖고 있는 DNA가 강력 범죄자는 이제 경찰이 주로 가지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은 대검에서 수용자들을 상대로 해서 긁어가지고 대조를 했었으면 2001년도 사건이면 2010년도 유전자은행 2011년도 정도에는 나왔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아쉬운 부분이 이게 있기는 하네요. 네. 그렇다면 이 범인, 이 특정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 궁금하죠. 그렇죠. 이놈 도대체 어떤 놈이에요? 이놈. 분명히 DNA 검사를 했던 사람이니까 우리가 특정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검에서 경찰로 통보해줬죠. 교수님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예. 이 사람 2009년 5월에 강도 강간 등 184건의 범죄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입니다. 야, 나 이거 어이가 없네. 이게 진짜 어이가 없는 웃음이네. 강도 강간 등 184건이요? 등이라고 하니까 뭐 절도도 포함되어 있겠죠. 근데 그래도 184건이라고 하면 이거는 살아서는 안 되는 놈이네, 우리 사회에서. 네. 184건, 강도 강간 등 184건. 2009년도 5월 달에 검거가 된 건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제주도는 2001년도죠. 네. 그러면 8년 동안 이 새끼가 한 번도 안 걸렸다가 2009년도 5월 달에 강도 강간 이제 걸려가지고 여제 털은 게 내가 절도일 것 같아, 거의.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네. 여제 털은 게 184건이니까 사실 옛날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이 도둑님들 잡으면 이 새끼들 털으면 한 40건, 50건씩 나왔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지가 훔친 집은 기억을 잘해요, 도둑놈들이. 그죠? 네. 이것도 아마 내가 볼 때는 2001년도에 연쇄강간 제주도에서 막 일으키다가 이제 다 성공한 거 아니야. 못 잡았으니까 결국 이놈의 입장에서는.
그 사이에 제주도 뜬 것 같아요. 아마 수사망이 그래도 같은 마을이다 보니까 계속 뭐가 좁혀왔나 봐요.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다 어떻게 보면 그 DNA 조사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때 수도권으로 튀었대요. 아 그래가지고 수도권으로 튀어서 거기서 이제 계속 비슷한 범행을 이어가다가 인천에서 2009년에 검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강도강간으로 잡힌 거네 내가 보니까. 네. 그리고 절도 털이까지 다 탈탈탈 털은 게 184건이네요. 그걸로 얼마 받았어 이 새끼? 저 징역. 18년. 이거 너무 적게 받았는데 싸게 받았는데 184건에 저 한 달씩만 쳐도 184개월을 따져야 되는데 184개월이면 교수님 더 짧아요. 18년. 아니 그 도둑놈 건만 그렇게 하고 강도강간은 따로 하고 그 강도강간 등 184건으로 징역 18년을 받고 있던 놈 이제 그러니까 그 2009년도 5월달에 구속이 돼서 수감되니까 그때 긁은 거네요 검찰에서. 네. 그리고 2019년도에 10년 뒤에 이제 그 2001년도 사건을 도출을 한 거예요. 근데 아마 2010년에 데이터베이스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보니까 2009년 5월에는 재판을 받고 선고를 받은 거잖아요. 아 맞다. 그래서 아마 그때는 안 긁었다. 네, 그래서 한참 뒤에 아 맞다. 그래서 발견이 맞아. 김민희 프로파일러 말이 맞네. 2009년 5월달에 184건으로 잡혔을 때는 이 새끼 안 긁었어요. 네. 유전자은행 그거 없었으니까 그럼 들어가 있었던 거야. 빵에 있었으니까 그놈은 DNA 이제 그동안 막 수집돼서 쌓이는 거를 분석하고 대조하는데 우선순위에서 일단 빠져요. 수용자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우선순위 이게 순위 정해서 이게 분석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늦어졌네요. 네. 그거 그러네. 2009년 5월이니까 네. 유전자은행 이전이네요. 근데 이 사람 예. 그 DNA 결과 조작됐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답니다. 석씨 비슷하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18년 지금 징역 받았는데 이거 예. 따로 이제 사건이 화가 되면 예. 강도강간 사건 되면 징역형이 더 붙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더 안 살고 싶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죠. 난 이거 DNA 조작된 겁니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거겠죠. 그럼 내가 생각할 때 저 연쇄강간이라고 그 2001년도 제주도 네. 연쇄강간이라고 얘기할 정도 되면 내가 볼 때 적어도 3사건이에요. 강도강간, 침입강도강간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3건만 가지고도 사실 무기 때려도 그만이에요. 그러면 이놈 지금 18년 받았죠. 18년 받았잖아요. 네. 이거에다가 저 제주도에서 연쇄강도강간 사건 한 거 합산되면 얘는 무기입니다. 그쵸, 교수님. 못 나올 겁니다, 이 네. 새끼. 그러니까 오리발 까는구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거기 제주도에서 하고 나서도 똑같은 수법으로 수도권만 옮겨서 계속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반성의 기미나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계속 범죄화를 했던 거니까. 밥만 처먹으면 범죄하러 생긴 거네. 184건이면. 그러니까요. 예? 이런 새끼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하고 같이 살아가면 안 될 인간들. 근데 이거 이제 내가 보니까 공소시효 하루 전에 기소해 버렸대요. 네. 이거 잘못했으면 공소시효 넘어갔으면 제주도권 사건 처리 하지도 못할 뻔했어. 그러니까 본인은 아마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야 이거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이에요. 하루 전. 그러니까 그 허겁지겁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안 남았다 이거. 빨리 이거 하자 그래서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아직까지 이 미제 사건에 관해서는 아직 예. 그 재판을 받은 게 아니죠, 교수님. 안 받았죠. 그럼 안 형량이 받았죠. 어떻게 이제 앞으로 나올지, 재판 네. 계속 받겠죠. 네. 그렇게 되면 이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생각은 무기 살을 것 같은데 무기. 제가 봐도 적어도 10년 이상은 더 때리지 않을까 싶은데. 아유 그러면 이놈 내가 생각할 때 2009년도에 18년을 받았으면 2028년경이면 나온단 말이에요. 2027년경이면. 네. 그러면 2021년이니까 한 6, 7년 남은 데다가 이제 제주도 2001년도 연쇄강간 사건 그걸 다시 재판 받아서 봤으면 한 6, 7년 남은 데다가 한 10여 년 더 늘어나면 요놈은 한참 멀었네요. 네. 예, 한참 멀었어요. 근데 하여튼 어찌됐건 공소시효 하루 남기고 이거 해치웠다는 것만 해도 정말 다행이기는 해요. 이게 하여튼 DNA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도 내 주변에서 그 범인이 살고 있지 않을까, 지금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 많이 하셨을 텐데 그래도 잡혀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 생각은요. 아까 김윤희 프로파일러 그 경찰에서 피해자들이 두려움 때문에 진술을 거부해서 효율적으로 수사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제주도 사건. 요놈이 이제 검거됐기 때문에요. 이제는 그때 그 피해자로 분류됐는데 진술 거부한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찾아가서 피해 조사 해야 돼요. 네. 한 건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범인이 잡혔다는 얘기는 경찰이 직접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피해자분한테. 아, 이건 해야지. 아니, 아마 통보할 거예요. 아, 네. 이건 통보 안 해주면 말이 안 되죠. 그쵸. 네, 이건 통보해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재판에 어쨌든 회부가 될 거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놈은 내가 생각할 때 두 번 다시 햇빛 보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180사건이면 적지 않아요. 내가 제일 많이 털어본 게 이제 우리 형사들 턴다고 그러잖아요. 도둑놈 하나 잡으면 이 털잖아요. 내가 제일 많이 털어본 게 한 90건 털어본 것 같거든요. 근데 교수님 저는 그래서 메모한 게 아닐까 싶거든요. 이게 180사건이면 아무리 대가리 좋은 네. 범인이라도 이거 아시잖아요. 교수님 이게 기억 아무리 못하거든요. 그거에도 180사건을 그거 받기가 좀 어려운데 어려워. 여제로 이거 메모했겠다. 그죠. 저 메모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가 그 몇 번 그 방송하면서 얘기했지만 착실하게 메모해 주시는 범인들, 그 버코이치 같은 놈들, 그죠? 그다음에 일본에 신혼여행 가가지고 니코틴으로 살해하고 그 새끼도 아주 열심히 써놨잖아요. 네. 그 범죄 일지. 그다음에 온보연이도 썼죠. 네, 온보연도 썼죠. 온보연이 썼고 네. 그러니까 참 이 범인들한테는 권장사항이에요. 네. 네. 열심히 써주면 좋죠. 감사하고. 맞아요. 이거 180사건 90건 터는데도 우리가 90건 털을 때 어떻게 했냐면요. 유사수법을 했어요. 유사수법과 범죄 발생 일시 장소를 대조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쭉 발생 보고 온 거를 이렇게 쌓아놓고 하나씩 됐어요. 너 이거 기억나는지 봐봐. 또 절도 사건 발생 보고에는 그 현장 사진이 다 있잖아요. 맞아요. 멀리서 네. 찍은 집 그 주변 그다음에 현장 사진 그걸 다 보여주면서 자 하나씩 봐봐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한 거 맞아요. 이것도 내가 했어요. 아주 이쁘더라고. 그렇게 해서 한 90여 건 털은 적이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90여 건 털어가지고 우리가 기소했는데 재판 가가지고 인정받은 거는 20건 남짓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쉽지가 털었는데도 않은데. 예, 20건 남짓밖에 인정받지 못하고 나머지 한 70여 건은 열심히 털어나고 고생만 했는데 그건 결국은 법정에서 인정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놈은 180사건 이게 확정됐으니까 180사건이겠죠? 네. 그러면 이거 메모한 거예요. 네. 김윤희 프로파일 정확하게 본 거예요. 이거 메모하지 않았으면 180사건 다 인정받기 어려워요. 이거. 야, 이런 나쁜 놈들도 있네요. 그래도 하여튼 늦게라도 피해자들 한을 풀어서 감사한 진짜. 일입니다. 예. 아까 교수님이 첫 서두에서 했던 말이 전 진짜 많이 떠오르거든요. 예. 피해자분들을 생각하면 이건 일찍 잡았다, 또 잘 잡았다라는 말을 못 한다고. 맞아요. 그분들이 그 시간 동안 받아왔을 고통이 네, 그러면 네. 미안하더라고요. 네. 그런 사건 어찌됐건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에 네. 어찌됐건 2001년도에 제주도에서 마을 단위에서 발생했던 연쇄 강도 강간범 요놈을 검거해서 추가법 먹이게 됐다. 이거는 정말 고무적인 일입니다. 네. 예. 교수님 말씀대로 절대 햇빛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놈은 햇빛 봐서는 안 돼요. 이 네. 나쁜 놈의 새끼 이거. 다음 사건 한번 예. 볼까요, 교수님? 예. 그 제목이 그거예요. 자주 다퉜던 이웃 만취 틈타 흉기 살해한 60대 심신미약 감형. 여기 사실 제목 안에 모든 게 심신미약이가 진짜 열받거든 이거. 네, 모든 게 다 드러나 있는데요. 예, 이게 지난해 있었던 사건이더라고요. 작년에요. 네, 지난해 5월 24일 날 그 경기 고양시 그 자택에서 평소 아마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웃이 있었나 봐요. 이웃하고 술을 마시고 나서 만취가 되자 그때 갑자기 흉기로 마구 찔러서
살해한 혐의로 이제 구속돼서 재판에 넘겨진 거예요. 이웃인데 왜 살해를 했죠? 이게 2014년부터 예. 그러니까 2019년 이게 2020년도 사건이니까 한 5, 6년 정도 5, 6년 그러네요. 네, 같은 주택에서 이렇게 거주하면서 사소한 시비가 좀 있었대요. 뭐 생활 소음 뭐 이런 걸로 자주 다퉜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이가 그때 좋지가 않았는데 술 먹으면서 이제 그때를 틈타서 살해한 거죠. 그러면 이건 계획 범죄라고 봐야 되나? 우발 범죄라고 봐야 되나 이거? 그쵸 교수님. 이게 60대네요. 살해 여성이에요? 네. 네. 여성 60대 여성이 살해를 한 거네요. 칼로 마구 찔러갖고 이웃 그러면 살해한 이웃집 대상도 아마 여성일 가능성이 많은데. 네. 이게 그러면 한 집안에 방이 각각 다른 사는 입주자인가? 요즘에 층간 소음이나 이런 문제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공동주택 다세대 같은 건가? 네, 그런 것 같아요. 연립이나. 네네네네. 그래서 층간 소음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몇 년 동안 그 앙금을 키우고 서로 이렇게 살았구만요. 근데 교수님 뭐 지구대나 이렇게 사건 보면 항상 그런 시비가 돼서 나가서 맨날 그 폭력 사건이나 다투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네. 최근에 저 그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제 지인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밤만 되면 쿵쾅쿵쾅 하는데 정말 예민해진대요. 자기도 이렇게 층간소음 때문에 예민해질지 몰랐는데 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대요. 근데 더 황당한 거는 자기는 그 순간만 고통스러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들 또 언제 소란스러울지 몰라. 그러니까 항상 그 긴장 상태가 그 소음 나는 순간뿐만 아니라 언제 또 그럴까 그 걱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엄청나게 예민한 것 같네요. 막상 들릴 때 아유 시끄러워 하는 게 일반적인데 평상시 시끄러우니까 또 지금 멈췄는데 언제 또 이거 시끄러울까 하고 이 신경을 쫙 곤두세우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언제 시작되려나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층간소음이라는 거 자신도 경험을 별로 안 해봤다가 최근에 이게 이것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서로가 다투고 싸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든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층간소음 저도 아이 좀 날 수 있지 뭐 그냥 잠깐 뭐 그런 거 그럴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근데 실제로 그 층간소음에 시달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 사람을 접해서 들어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엄청 고통이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이건 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층간소음 안 당해본 사람 말하지 말래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 이번에 지인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거 안 겪어보면 말을 하지 마. 진짜 이게 오밤중에 자다가 한 번씩 들릴 때면 자기 진짜 너무 스트레스가 확 올라온대요. 글쎄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 사건도 나고 막 폭력 사건 막 발생하고 이웃 간에 고소 고발 막 난무하잖아요.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층간소음 나는 거 다이렉트로 치고 올라가는 거 안 해야 돼요. 맞아요. 소리 난다고 그냥 팍 문 열고 나가서 2층 가서 꽝꽝꽝꽝 두들겨갖고 나오라고 말이야. 당신네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그러면 이제 일단은 그 집에서 처음에는 수긍해줘요. 자기들이 시끄럽게 했다고 판단되면 아유 죄송합니다. 맞아요. 조용히 시킬게요 했는데 대체로 애들이거든요. 근데 기분은 더러운 거예요. 그 사람들도. 맞아요. 이웃 간인데 좀 시끄럽게 했다고 이 시간에 뛰어올라서 막 성질 있는 대로 내면서 막 인상 쓰면서 조용히 하라고 소리 지르면 죄송합니다 내려 보내놓고 그게 이제 은근히 꽂힌대요. 그게 이제 몇 번 반복되면 아이씨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게 서로 상호간에 이게 문제가 생겨갖고 큰 사건이 야기되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들 뭐 늘상 말씀 드려보면 절대로 다이렉트로 직접 올라가는 행동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나 아니면 다른 중개 관리 사무실 같은 데 어때요? 네, 중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진짜 관리사무소를 해서 가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서로가 진짜 신경 쓰는 게 요즘에 쿠션 같은 거 소리 안 나는 그 푹신푹신한 거 고무로 된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운동기구 올려놓는 거. 그리고 일단 의자 끄는 소리 같은 것도 여기 의자 밑에
에다가 덮개 같은 거 끼우고. 저 테니스공 잘라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놓으면 소리 안 나잖아요. 네, 왜냐하면 저도 아파트 살다 보니까 그 끄는 소리 있잖아요. 그게 짜증나죠. 네, 그리고 저도 몰랐는데 저도 의자를 되게 많이 끌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사가지고 끼웠는데 그런 같이 살면서 그런 에티켓이라든지 조금 맞아요. 예의 같은 거 지켜주면 왔을 때 사실 누가 이렇게 왔을 때 저희 이렇게 쿠션 깔아놨어요. 이제 저희도 노력하고 있어요. 서로 이런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면 밑에서도 뭐 그렇게까지 예민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웃 사이인가 뭐 또 그런 사이트도 있죠. 네. 갈등 해소시켜줘. 들어본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거 있고 그러니까 바로 올라가서 이거 하는 거는 자제하고 그 사소한 거에서부터 이게 누적돼 가지고 큰 사건으로 야기되니까요. 네. 그런 거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이제 이것도 층간 소음이나 이런 거 등등 때문에 이게 앙금이 있어가지고 이제 있다가 이게 술 먹고 다툼 벌이다가 이제 순식간에 이제 칼로 찌른 것 같은데 네. 뭐 잘했다는 얘기는 죽었다 깨나도 아니고요. 이 사람을 어떤 경우라도 맞습니다. 네. 사람을 죽일 수는 없는 거고요. 근데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전과가 있네요. 네, 집행유예 기간이었다고 해요. 하하. 그다음에 폭력 전과도 여러 차례 있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그 전자발찌 같은 경우도 살해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라고 해서 전자부착 명령까지 같이 청구했다고 합니다. 이 여자는 폭력의 상습성이 있는 여자네요. 기본적으로. 네. 그렇죠? 네. 징역 얼마나 받았어요, 이 여자? 사람을 살해했는데 이거 처음에는 20년을 선고 받았었어요. 1심에서. 우발범죄로 봤구나. 네, 근데 심신미약을 주장을 했어요. 심신미약이 그럼 일정 부분 인정됐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런데 피의자가 범인이 약간 지능도 조금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능도 낮고 피의자가 네, 피의자, 그러니까 피고인이죠. 피고인이 약간 지능도 좀 낮고 뭐 이런 또 심신미약 상태였다. 또 치매도 앓고 있다. 치매도 있대요. 네, 그래서 심신미약을 주장해서 변호인이 주장을 해서 그걸 어느 정도 재판부에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2심에선 징역 15년으로 감형이 그럼 됐어요. 5년이 다운된 거네요? 네. 심신미약 이게 뭐 저 치매 인정받거나 뭐 이런 거 등등이라면 이건 병원 쪽에서 확인이 된 거겠네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도 이게 참 이웃 간의 이런 시비 때문에 징역 사람을 이게 살해하고 이런 케이스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이게 또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충격적인 건 60대 여성이라는 점이에요. 60대 여성이 이렇게 그래서 아마 더더군다나 치매를 볼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 저는 이쪽 그 피고인 측 변호인이 했던 말이 저는 정말 네. 좀 뻔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 피해자가 범행 당일 갑자기 피고인의 집안으로 들어왔대요. 그래서 피해자가? 네. 네. 피해자가 갑자기 그 피고인 집으로 들어왔어. 네. 피를 흘리면서 들어왔대요. 그럼 내가 안 찔렀다는 얘기야? 네. 그래서 그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병원에 외출 다녀온 거라. 그러면 자기네 집에 피 흘리면서 네. 사람이 들어와서 쓰러졌는데 그 사람을 그냥 냅두고 자기는 자기 병원 갔다고? 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죠. 그러면서 범행을 부인했대요. 저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게. 피고인이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변호인이 이런 말을 그대로 재판장에서 옮겼다는 게 저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변호인은 자기 의뢰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도 정해진 법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선처를 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변호인의 의무인 것이죠. 변호인 자기 의뢰인이 뻔히 범인인 거 알고 있고 거짓말하는 거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대로 여과 없이 숨기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어떻게 진술하라고 그 범인인 거 알면서도 그래서 빠져나가게끔 이렇게 한다면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변호사의 그 직무를 제대로 행사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때 이렇게 보면 제가 박준영 변호사하고 친하거든요. 재심하는 그 박준영 변호사하고도 우리 방송도 한번 나와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박준영 변호사가 했던 약촌오거리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박준영 변호사를 반드시 그 자리 우리 유니 프로파일러 자리에다 앉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박준영 변호사가 예전에 이제 강의 끝나고 둘이 앉아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변호사로서의 어떤 갈등 같은 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거 자기가 봐도 이거 범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그 거짓말을 계속해서 모르는 척 해주고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변호 활동을 해야 되나 이런 그 딜레마에 엄청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나는 이거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러다 보니까 박주영 변호사 돈도 못 벌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국선 전담해가지고 법원에서 30만 원 주죠. 국선. 30만 원 줄 겁니다. 그거는 법원에서 줘요. 법원에서 그 국선 변호인을 줘요. 그래서 국선 전문 변호사가 돼가지고 이제 하게 됐다. 그 사선으로 이제 그 본인이 개인 사무실 내놓고 그 의뢰인을 받다 보니까 그런 갈등이 많이 생기더래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양심적인 이야기거든요. 그거. 네. 다른 변호사님들 뭐 절대 다수의 변호사님들이 훌륭하시지만 변호사님들 중에 일부라도 그런 그 범인인 줄 뻔히 알면서 그러면서도 또 범인한테 감추는 방법 가르쳐주고 그건 변호 아니에요. 그건 변호가 아니죠. 엄밀히 얘기하면 범죄 은닉이죠. 은닉. 네. 이 적용이 안 돼서 그렇지.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변호와 은닉은 정말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변호라는 명분으로 범죄 은닉을 하는 변호사가 있으면 안 되겠죠. 네. 저는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네, 재판부에서요. 예. 정신 감정 결과 이 피고인의 지능이 매우 낮았고 지능이 낮고 네, 치매와 알코올성 정신 장애를 앓고 있다며 예.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라고 해서 예. 5년을 감형했다고 재판부는 밝혔거든요. 예. 그리고 그 재범의 위험성도 높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1심에서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했거든요. 그거 빼줬구나. 네. 이게 아마 2심에서 대성공한 거네. 엄밀히 얘기하면 5년 깎아주고 네. 저 발찌도 안 차고 이게 폭력성이 높은 것이 아마 치매나 어떤 자기 지능이 낮은 부분에 있어서 의사 표현 방식이라든지 그런 거로 아마 재판부는 조금 더 참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알코올성 정신장애는 지가 스스로 뭐 술 먹어대 갖고 생긴 거니까 어떻게 보면 동정의 가치도 없는데 치매나 지능이 낮은 거는 사실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거는 지금 저희가 그 바라보는 관점은 가해자의 처벌에 지금 관점을 두고 있는데 그냥 피해자의 심정적인 그 유족의 심정적인 쪽으로 우리가 그 관점을 두고 본다면 이건 100년 1000년을 때려도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요. 같이 죽여버리고 싶죠. 진짜 막말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 사건도 고인이 되신 분에 대해서 저희가 진심으로 명복을 좀 빌겠습니다. 15년으로 끝났다. 네, 뭐 나오면은 거의 70대 중후반이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진짜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분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리고 유가족 입장에서는 이 형량이 그렇게 만족스러운 형량은 아닐 거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뭐 하여튼 그나마 이 사람이 나와 가지고라도 자신이 한 행위가 한 사람의 생명을 끊었다. 그래서 나는 천벌받을 짓을 한 사람이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평생 동안 후회하고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저 교수님 제가 잘못 알았어요. 이분 69세네요. 나오면 거의 80세. 아이고, 69세? 네. 69세 15년 합치면 84세잖아요. 네. 84세, 80대 중반에 나오네요. 네. 이건 정말.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폭력 전과가 많은 거 봐서는 이게 폭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감형을 시켜줄 필요가 있나요? 네. 이거는 뭐 재판부에서 어련히 해주시겠지만 이웃이었잖아요, 사실 교수님. 그래도 그러니까요. 다투긴 했어도 이웃이었을 텐데 오랜 동안 또 시간 동안 알고 지냈던 그 이웃들이 감정의 골이 계속 깊어져서 이런 사건이 됐다라는 것이 되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쨌든 이사를 또 쉽게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 환경 속에서 살아야 될 때 제일 중요한 건 환경도 있지만 사람들 간의 관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우리도 이게 남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본인한테 요즘에
요즘에 다가오는 일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맞아요. 좀 더 나도 행복하고 저 사람도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이니까 맞아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 좀 화두를 던져주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하여튼 뭐 이 사람 반성 많이 하고 살길 바라고 유족의 그 어떤 그리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마음이 좀 상하시더라도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제3자를 먼저 통해서 서로 접촉하는 게 그래야 좋을 것 돼요. 같고 절대 말보다는 메모가 오히려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도 다 보는 엘리베이터에다 붙여놓으면 안 돼요. 네, 안 그거는 돼. 쌈 나는 거고요. 맞아요. 네. 그 집 앞에 살짝 갖다 그것도 대문에다 붙이는 것도 안 됩니다. 앞에 집에서 보기 때문에요. 맞아요. 밑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메모는. 네, 아니면 뒤집어서 붙여 놓으시든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좀 더 직접적인 그 감정의 그런 어떤 다툼보다는 좀 현명한 방법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맞아요. 예. 네, 교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 수고.